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 일당이 마음대로 한 그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는 말씀.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갔나? 윤석열 비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란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불렀던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극우 행보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왜 대통령 한번 만나러 안 가느냐 이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또 이 내란일보가 실드를 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다가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더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혼자만 보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그렇게 이렇게 약간 예쁘게 포장을 해줬는데요. 권성동, 권영세 두 명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하고 그냥 한 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윤석열하고 대화 내용을 얘기하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 대변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제가 볼 때는 대변인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깍두기로 데려가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대변하듯이 쭉 풀어주게 만들어줬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데려간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나고 싶어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권영세, 권성동이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나경원 의원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얘기 좀 전해주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추정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말이라고 전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푹 터집니다. 매일 새롭게님 나라에 대한 걱정? 아유 속 터집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인간이 누군데요. 김은영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사랑공간님 국제정세 웃기고 자빠졌네. 떼꾸님 시끄러워 임마. 아니 전혜원 원장님 지금 그 안에서 국제정세를 걱정하고 있나 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 대외 신인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 국회 가서 경제 전문가들 토론에 이제 비공개 토론 비슷했는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지금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렇게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사법부를 때려 부수고 막 헌법재판관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친 주범은 윤석열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권 브라더스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 내란 수괴범의 신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말 전하지 마시고 아예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3명을 탈당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대변인을 하시고 당사는 지금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앞으로 옮기면 아주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보수를 자처하면서 하고 있는 극우 법원 때려 부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별도의 당을 만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나라 걱정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한숨을 쉬고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니 김남국 의원님. 네. 지도부가 만나러 간다. 그렇게 하고 가면은 뭐가 찔려서 지도부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대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가는데 그걸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서열 1, 2위가 가는 거 아닙니까? 쌍권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쌍권총. 예, 쌍권총 둘이 갔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특별면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용히 비공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제 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이 내란 수계를 그대로 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윤석열이
그 안에서 국제정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바깥의 극우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전달하는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 걱정, 예.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제를 걱정한다,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내란으로 계엄으로 경제를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킨 그런 장본인이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거고요. 저 말 자체를 좀 차단해야 되는데 왜 접견을 지금 법무부에서 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도 갔으니까 나도 이제 가야지 그러면서 일반 특별 접견을 다 줄줄이 신청을 해놨대요. 그래 날짜를 좀 조정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온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접견 금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장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할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란 조장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게 조장을 하려고 하는 걸 검찰이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영치금도 의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안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안에서 잘 있지는 못할 거예요. 장도리 만평 재미있게 봤는데요. 만평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장도리 만평에 이런 만평이 올라왔어요. 내가 어쩌다가 졸지에 주류 반입 금지 끊으려다 끊긴 자. 이번에 공소장 보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한 것 공소 사실에 딱 적혀 있더군요. 그 사실로 확인이 됐다. 진술로. 예, 공소장에 나오기 전에는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전화나 연결은 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 헌재에서 계엄이 그냥 2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리고 그냥 경고하는 계몽령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계엄을 하루짜리 계엄이 아니라 쭉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게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착한 악마님이요. 어제 김건희도 갔다던데요. 나경원한테 그 질문 기자가 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됩니까? 글쎄요. 오늘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쪽하고 가깝다고 하는 친구를 제가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은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경원 갔으니까 김건희 안 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자리에 같이 끼어가지고 얘기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또 그 자리에 그렇게 가가지고 얼굴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만난다고 하면 아마 따로 가가지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으면 티가 다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처가 경호 대상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만약에 특별 면회를 가거나 면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경호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안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나저나 김건희를 빨리 좀 정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건 언제쯤이나 할 거예요? 김건희 오록에 아주 팩트 같은 여러 가지 오록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수사한다. 이 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봄이 오면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허가 업체에게 광급 공사를 몰아준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이러한 것들 아마 알아서 정권에서 말하지 않아도 탈탈탈 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이 지금 옥중 정치를 하고 있고 김건희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상황 정치하고 있느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직접 뭐 만나러 가려는 시도도 하고 뭐 나경원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지금 김건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변호사가 오란다고 그 중진 의원들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김건희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의 상황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친분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형사재판이라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동화해서 계속 이 어떤 사법기관들을 공격하는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부분, 이제 법적 조치 부분도 빨리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의 메시지 중에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나라를 위해서 자꾸 계엄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비둘기처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 경제를 한번 보시면 다 망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시대 들어서 지금 뭐 무역, 뭐 관세 지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이 본인과 김건희와 그 일가의 범죄를 거기 특히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를 피해가려고 하다가 한 내란 속에 정말 친위 구태타라고 봐야 되는 것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내란 수괴와 공범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만약에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대선 치를 생각이 없는 거죠. 대선 치를 생각이 있는 건지를 물어야 돼요. 우린 자꾸. 그러니까 대선 포기한 겁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잖아요. 정당한 계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면하고 난 다음에 파면 불복하겠다고 사실상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안 치르겠다는 얘기니까요. 이번에 민주당도 과거에 뭐 선거 그 책임론 많이 제기했었잖아요. 지자체장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자체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럼 후보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도 후보 내지 마십시오. 후보 안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옹호하고 그리고 후보 안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대선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내란범 옹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 옹호가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는 선거대로 다 치를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지도부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윤 대통령 말 전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거나 아니면 대선 때 부담되니까 내란 대변인 나경원 의원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말하게 하고 이런 꼼수 피우지 말라고요. 그냥 좀 당당해지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제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이 무슨 나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온전하지 않은 자지요, 정신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치 관련 얘기 좀 하셨다고 해서 아니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조기 대선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나치 얘기가 왜 나오죠? 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 여러 번 탄핵을 했고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국무원을 임명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의회 독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요. 또 틈만 나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개엄 전에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삭감하겠다라고 한 예산도 불과 1% 미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윤석열이 아마도 이렇게 계엄과 내란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거의 2조가량 증액한 걸로 아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예비비 그리고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예비비 이런 것들을 삭감한 거고요.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로 현금으로 막 펑펑 쓰면서 한우 고기 사 먹고 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들을 삭감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엄과 내란의 이유로 삼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계엄과 내란으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술 생각만 하지 말고 시간 나면 좀 책이라도 한 번도 안 봤으니 참 잡기도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나치 얘기를 하려면 뭘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히틀러가 원래 총리였어요. 총리였는데 나중에 자기를 총리로 임명한 힌덴부르크인가?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니까 총리하고 대통령직을 통합해가지고 휘러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취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다 법이 되고 정부도 없고 그렇게 한 게 나치입니다. 그게 독재 아닙니까? 이번에 해보겠다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와 김건희에게 쏟아지는 그리고 이제 곧 터질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내란을 일으켜서 다 정리하고 계속 한번 그 자리에 있어 보겠다고 했던 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 입에서 나치라는 얘기가 나와. 참 나치가 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이 윤석열의 행태가 꼭 나치 같다, 윤석열이 히틀러 같다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거를 자기가 아는 모양이에요. 이제 찔리는 거지. 최소한도 책을 워낙 싫어하는 자니까 전환길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치가 뭐야라고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전환길이가 적어도 나치는 아니, 알지 않을까? 헌법도 안 들여다보고 헌법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계엄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87년 체제에서 헌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계엄을 선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법률을 가지고 뭐 비상계엄이니 비상조치가 필요하니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연구는 한 것 같은데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했을 때 8차 개헌했을 때 헌법만 공부하고 그게 80년대거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그때 이후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틀러가 총리가 된 게 바이마르 공화국일 때였단 말이에요.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했던 것도 히틀러가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리로 지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를 했던 사람들이 뭐 귀족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틀러는 아무래도 아웃사이더인데 우리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총리를 지명했거든요. 총리에 지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고분고분 말 잘 들을 줄 알고 총리를 시켰더니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비상계엄 자기가 선포해가지고 자기가 권력 다 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 다 바꿔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행태가 똑같은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뭐 파시즘이나 극우 이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이런 흐름에 선동에 휘말려서 희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0대 남성이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봤더니 10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말리지는 못함한정 옥중에서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을 내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그거를 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투톱 나경원 의원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자녀도 있고 손주 손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그분들을 동행하고 다니세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보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이른바 극우로 불리는 유튜버가 축사를 하고 이래서 지금 시민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청년들을 넘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역사를 희화하고 광주 5.18을 희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침투하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극우나 파시즘으로 가는 신호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적 평가를 내야 되고 특히 우리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절대 선거 앞두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가서 울며불며 절하는 거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꼭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출신인데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학교,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신남성연대 대표가 거기에 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남성연대 대표를 학교 축제에 축사 영상을 쓰게 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교 고등학생들한테는 그 남성연대 대표가 마치 우상이거나 연예인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황당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2030 뭐 10대들의 보수화, 이건 보수화가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극우의 흐름을 의식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극적인 어떤 SNS 이런 어떤 컨텐츠에 노출되고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자꾸만 어떤 뭐 대학 입시에 매몰돼 가지고 경쟁 교육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민주 시민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양성하는 어떤 제대로 된 교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데요. 하나만 광주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률적으로 역사의 단죄를 하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신남성연대 대표는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하고 가까운 인사예요. 앞으로 극우화에서 보시기에 좀 뭔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이니까 많이 공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요즘에 극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와 관계만 있다고 하면은 사상을 의심하고 막 공격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 학생들이 혹시 초청을 했다고 해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축사 영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징계감 아니에요? 뭐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는 예. 했다고 하는데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축제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축제에서 이런 뭐 보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 3.1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열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경원,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근데 아까 미래세대한테 그 이렇게 보기에서 정답이 뭐예요? 4번에 윤석열 내란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민원이 막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극우에서 다 희화하고 공격하는 그런 운동들, 사회의 어떤 올바른 역사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들이 다. 그래서 저는 까누랑이처럼 이게 광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과거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일베 사이트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엄청 혼나고 그 또래 집단에서 굉장히 배제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렇대요. 반해서 일베나 이런 것들이 놀이처럼 그냥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냥 놀이처럼 문화처럼 만연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 가짜뉴스라고만 얘기해서 그걸 단속한다고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일종의 이제 경쟁에 치여가지고 소외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패배감에 젖어서 그런데 점점점 빠져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거치면서 2030 뭐 남성들에 관한 이렇게 성을 구분해가지고 꼭 남성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를 들면 자산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그 기회의 사다리가 자꾸 사라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노력을 한 번으로 해서 끝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할 때 이렇게 젊은 층이 과격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상 한번 해보지요. 히틀러 수염을 윤석열 코 밑에 붙인다. 딱 비슷하지 않나요? 더 닮은 놈은 김용현일 거예요. 생김이.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용현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한번 집권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윤석열 하는 게 참 같지 않았겠어요. 에? 야, 군에서 평생 있었던 나만큼도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구나.
내 고등학교 1년 후배지만 참 검사 헛짓했네. 이런 거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나 이제 경호처 할 만했으니까 국방장관 빨리 시켜. 그래서 국방장관 됐고, 지금 뭐 본인이 내가 뭐 내란 수괴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수괴를 하시든지. 처음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그런 말을 하고 말이죠. 오늘 오후에 헌재에서 이제 변론하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예언합니다. 오늘은 나올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아마 근데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 나와서 누구누구 만납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 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김영현이처럼 이렇게 딱딱딱 받아주겠습니까? 택도 없죠. 아이고 뜨거워라.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볼 겁니다. 헌재 변론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언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곽종근 사령관 지금 계속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MBC가 입수한 옥중 노트를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니, 그런 분개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빨리 끄집어내. 그리고 이진우한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끼로 문짝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 이런 얘기를 했던 자가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방 드러날 사실을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까? 지난번 헌재 변론 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끝입니까? 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은 안 부른 거죠? 네, 아마 오늘은 체포와 관련된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위주로 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론 시간 자체가 증인 신문하고 반대 신문을 또 하게 되면 시간상 4명까지는 좀 소화를 못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다 이 세 사람이 윤석열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대질 신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윤석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응당 불리하니까 나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을 텐데요. 윤석열 성격상 워낙 뻔뻔하고 본인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대지신문 해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결국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진술이 결국 법정에서 크게 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에?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날까봐 이상민이 청문회에 나와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니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총애를 받았던 중앙고등학교 후배로서 차마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고 아니라고 하자니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윤석열이 참 가증스럽고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몰라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에 계엄군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지 않나. 심지어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했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으면 단전 단수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들어보시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이게 밝혀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부인 전략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둘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살 국리는 부인하는 전략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윤석열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부인을 해야지만 자기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자기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